강원도 깊은 산소, 상철이의 산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죠. 유일한 빛은 거실 한복판에서 타오르는 벽난로의 붉은 불꽃뿐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친구 상철이의 아내, 은서 씨가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온몸에 착 달라붙은 하얀 와이셔츠, 그 얇은 천 너머로 비치는 그녀의 굴곡진 실루엣은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제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녀의 몸은 여전히 20대처럼 탄탄했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정우 씨, 추워요. 좀 안아줄래요? 남편은 오늘 못 올 거예요. 아니, 안 올 거예요. 그녀의 도발적인 말에 제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상철이는 제 30년 지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은서 씨는 친구의 아내가 아니라 금지된 열매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젖은 어깨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빗물 뒤에 숨겨진 뜨거운 살결의 감촉,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그 보드라운 탄력에 제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얇은 셔츠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전해지는 그녀의 뜨거운 가슴, 그것은 30년을 지켜온 우정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파괴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삼켰습니다. 쌉싸름한 위스키 향과 그녀의 달콤한 타액이 뒤섞이며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벽난로 앞 카페 위로 쓰러진 우리는 미친 듯이 서로를 갈구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가슴팍을 훑고 내려갈 때마다 저는 30년 우정이라는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오르는 장작이 탁탁 소리를 내며 튈 때마다 우리의 부적절한 신음은 산장의 공기를 끈적하게 달구었습니다. 정우 씨, 제 멈추지 마요. 오늘 밤만큼은 당신과 하고 싶어. 그녀는 제 목덜미를 깨물며 매달렸습니다. 금기라는 양념이 더해진 쾌락은 소름 끼치도록 달콤했습니다. 그녀의 매끄러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제 손길은 멈출 줄 몰랐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굶주린 짐승처럼 엉켰습니다. 밖은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산장 안은 오로지 서로의 거친 숨소리와 살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정의 순간 제 손이 그녀의 가방 옆을 스쳤을 때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가방 틈새로 반짝이는 작은 렌즈, 그것은 우리를 향해 교묘하게 설치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유혹하던 그녀의 뜨거운 눈빛 뒤에 숨겨진 서늘한 음모,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산장 마당에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며 부서질 듯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요. 이 더러운 인간들아! 상철이었습니다. 광기의 어린 친구의 목소리가 산장을 찢어박였습니다. 저는 벌거벗겨진 채로 30년 우정의 파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산장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폭풍우가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고 벽난로의 불꽃은 미친 듯이 일렁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서 씨의 살구빛 살결을 비추던 그 따뜻한 불빛은 이제 지옥의 어파처럼 붉고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비에 젖어 짐승처럼 헐떡이는 상철이가 서 있었습니다. 30년 세월을 형제처럼 지내온 내 친구. 하지만 그 눈에는 우정 대신 사례와 광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옷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바닥을 기었습니다. 방금까지 내 몸을 휘감던 그 부드러운 유혹의 흔적들이 지금은 저를 올가매는 사슬이 되어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셔츠 단추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엉망이 된 카페 위에는 우리의 배덕한 행위를 증명하듯 술잔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탐했다는 죄책감보다 지금 이 순간 제 나신을 타고 흐르는 비굴한 공포가 더 저를 괴롭혔습니다. 정우야! 네가 어떻게 감히 내 마누라를! 상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시퍼런 날이 선 등산용 칼이 쥐어 있었죠. 번개가 칠 때마다 그 칼날이 하얗게 번뜩이며 제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해보려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파들파들 떨며 울고 있던 은서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상철의 발치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살려줘요. 정우 씨가 술에 취해서 강제로 나는 거절했는데 힘으로 도저히. 순간 제 머릿속은 거대한 해일에 덮인 듯 아득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귓가에 남편은 오지 않을 거라며 제발 멈추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던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서 씨는 상철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며 저를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젖은 셔츠 사이로 비치던 그 고혹적인 몸매는 이제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가련한 피해자의 연약함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방 틈새로 보였던 그 몰래카메라, 길을 끊어놓은 폭풍우,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난 상철까지.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사냥감을 가두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연극이었다는 사실요. 상철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듯했지만 그 너머에는 기묘한 성취감과 비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철은 칼을 든 채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우야, 30년 우정이 이 칼 한 자루란도 못하구나? 내가 내 마누라를 건드렸으니 이제 내 목숨으로 갚아야겠지? 아니면 내가 가진 그 잘난 유튜브 채널이랑 명이라도 내놓든가. 상철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 성공을 시기했고 은서 씨를 미끼로 던져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재산을 갈로채려 했던 겁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상철이 칼을 치켜들고 내 가슴팍을 찌르려던 찰나, 은서 씨가 상철의 등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쥐어 있었죠. 상철의 비명이 산장을 울렸습니다. 은서 씨가 그의 목덜미에 주사기를 깊숙이 꽂아 넣은 것입니다. 상철은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눈동자가 뒤집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처절했습니다. 은서 씨는 차갑게 웃으며 제 곁으로 다가와 무너진 제 어깨에 손등을 올렸습니다. 아까의 그 뜨거웠던 온기는 어디로 갔는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정우 씨, 놀랐죠? 사실 상철 씨는 미쳤어요. 당신을 죽이고 나까지 처리해서 보험금을 타내려 했거든요. 내가 먼저 손 쓰지 않았으면 우리 둘 다 이 산장에서 시체가 됐을 거예요. 은서 씨는 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상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요. 이대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이 상철 씨를 죽였다고 할까요? 아니면 상철 씨가 우리를 죽이려다 사고로 죽은 걸로 하고 우리 둘이 상철 씨의 재산을 나눠 가질까요? 당신 손엔 이미 상철 씨의 칼자국이 남았잖아요. 정당방위, 완벽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저는 그녀의 눈 속에서 거대한 심연을 보았습니다. 30년 친구를 제 손으로 죽게 만들고 그 아내와 공범이 되어야 하는 지옥 같은 선택의 갈림길. 빗소리는 여전히 거셌고 상철의 식어가는 몸 위로 번갯불이 잔인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탐했던 것은 친구의 아내가 아니라 저를 파멸로 이끌 악마의 초대장이었다는 것을요.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엔 소름 끼치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칼을 휘두르던 상철이는 이제 싸늘한 고기덩어리가 되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를 죽인 주사기를 태연하게 벽로 속으로 던져버린 은서 씨는 피 묻은 손을 제 셔츠 자락에 닦으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정우 씨, 정신 차려요. 이제 우린 한 몸이에요. 그녀의 말은 사랑의 고백보다 더 지독한 저주였습니다. 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상철의 시신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세월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고민을 나누던 친구의 마지막이 고작 이런 식이라니.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은서 씨는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와 제 뺨을 타고 흐는 식은땀을 핥아 올리듯 닦아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선 여전히 아까의 그 비누 향기가 났지만 이제 그 향기는 제 코끝을 찌르는 비린내처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요. 상철 씨는 평소에 심장이 안 좋았고 오늘 우릴 죽이려다 흥분해서 쓰러진 거예요. 당신 어깨에 칼자국이 그 증거고. 그녀는 제 어깨의 상처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고통이 느껴질 법도 한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이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공범이라는 뒤틀린 유대감이 우리를 묶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상철의 시신을 구석으로 치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산장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서 씨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깨진 술잔을 치우고 바닥에 피 흔적을 약품으로 지워내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수천 번은 해본 사람처럼 능숙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상철의 시신을 옆방에 둔 채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었지만 은서 씨는 제 품에 파고들며 제 심장 소리를 즐기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살결이 제 차가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귀가의 입술을 바짝 대고 말했습니다. 정우 씨, 이제 당신 유튜브 채널도 상철 씨가 남긴 땅도 다 우리 거예요. 우린 이제 전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단 몇 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은서 씨가 잠든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철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상철의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은서 씨의 생일을 눌러보았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본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또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에는 은서 씨가 상철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 정후 그놈 확실히 낚았어. 당신은 계획대로 새벽 4시에 들이닥치면 돼. 카메라 각도도 완벽해. 그런데 그 아래에 상철이 아닌 전혀 모르는 번호로 보낸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상철이 그놈 오늘 밤 산장에서 심장마비로 처리할게. 자기는 내일 아침에 보험사 연락 기다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은서 씨는 상철을 이용해 저를 협박하려 했던 게 아니라 상철과 저 둘 다를 이용해 상철을 죽이고 모든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제 옆에서 천사처럼 잠든 여자가 아니라 굶주린 독사와 함께 누워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 숨겨진 보험 서류의 수익자는 상철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흔들어 깨워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엔 이미 상철의 칼이 쥐어 있었고 제 지문은 산장 곳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고발하는 순간 저는 친구를 죽이고 그 아내를 겁탈하려 했던 파렴치한 살인마가 되는 시나리오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죠. 아침 해가 산장 위로 떠오를 무렵 은서 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 씨, 잘 잤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시간이에요. 연기 잘할 수 있죠?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이미 죽은 상철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니 그녀라는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 역시 악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장을 나서려는 찰나 제 핸드폰으로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사진 한 장. 그것은 방금 전 우리가 침대에서 나누었던 그 은밀한 대화와 제 표정이 고스란히 찍힌 산장의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정우 씨, 연기력이 대단하시네요. 은서보다 당신이 더 범인 같아요. 10억 준비하세요. 아니면 이 영상 전 국민이 보게 될 테니까.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제 넥타이를 매만지며 마치 다정한 아내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완전히 가두었다고 확신하는 포식자의 그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숨기며 그녀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은서 씨, 당신 믿어.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는 거지. 제 비굴한 연기에 그녀는 나른한 신음을 내뱉으며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상철이의 핸드폰에서 확인한 그 협박범의 번호가 사실은 제 유튜브 채널의 초기 성장을 도왔던 자산관리사 김 실장의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은서와 김 실장 두 사람이 상철의 재산과 제 채널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공모했다는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제 안에 죽어있던 생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방을 나간 사이 제 유튜버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고성능 무선 라이브 장비를 꺼냈습니다. 보통은 야외 촬영용으로 쓰던 장비였지만 이 칠흑 같은 산장에서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벽난로 위 장식품 뒤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겼고 제 셔츠 단추 하나를 바디캠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비공개 실시간 스트리밍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영상은 제 채널의 관리자 권한을 공유하고 있는 친한 동생이자 해커 출신인 편집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씨, 김 실장이 곧 도착한대요. 상철 씨 시신 처리해 주러. 이제 우린 정말 자유예요. 잠시 후 산장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예상대로 김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은서 씨와 진한 입맞춤을 나누며 제 앞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 형님, 인생 참 허무하죠. 30년 우정도, 그 잘난 유튜브 명성도 이제 다 제 겁니다. 그는 상철의 시신을 가리키며 제게 칼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제 지문을 확실히 남겨 완벽한 살인범으로 만들려는 마지막 절차였죠. 그때였습니다. 저는 비굴하게 떨던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갑게 웃어 보였습니다. 김 실장, 그리고 은서 씨, 혹시 동시 접속자 10만 명이라는 숫자 본 적 있어?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제 스마트폰 화면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 채널의 비공개 라이브 서버에는 이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와 인근 파출소, 그리고 수만 명의 시청자 편집자가 커뮤니티에 긴급 공지한 팬들과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서 씨가 상철의 목에 주사기를 꽂는 장면,
김 실장과 은서 씨가 보험금을 모의하는 대화, 그리고 지금 제게 살인을 강요하는 모습까지 단 하나의 편집도 없이 세상에 송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김 실장이 달려들려 했지만 산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폭풍우가 지나간 산등성이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미리 위치를 추적해 온 경찰들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고 김 실장은 도망치려다 거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형사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실려가는 은서 씨와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그녀가 제게 했던 방식 그대로 차갑게 미소 지어주었습니다. 은서 씨, 당신이 그랬지. 다음 영상 소재로 친구를 죽인 남자가 대박날 거라고. 틀렸어. 오늘의 제목은 악마를 잡은 라이브야.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저는 홀로 남은 산장 마당에서 담배 한 대를 피워 물었습니다. 상철이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적어도 놈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실시간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님 진짜예요? 이거 실화냐? 와, 소름 돋는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독백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가끔 영화보다 더 잔인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이 지금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밝아오는 새벽해를 바라보며 친구 상철이에게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30년 우정의 대가는 참혹했지만 저는 살아서 이 산장을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목에 남은 그녀의 차가운 감촉은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남을 것 같습니다.